예, 안녕하세요. 안광섭이고요. 네, 최근에 써서 출간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원래 마케팅을 했다가요. 어, 넥슨 코리아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개발 IT 업계로 좀 틀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어, 어쩌다 보니까 카카오에서도 인공지능도 하게 됐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인 감마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책으로 출간했는데, 또 이렇게 세모람이라는 좋은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책 제목이 조금 어그로성이 조금 짙은데, 개인적으로는 책 제목을 처음에는 저렇게 안 지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각 아웃소싱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이름을 지었었고요. 원래 Thinking Outsourcing이나 아니면 Think of Think라고 이제 지었다가 안 팔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자극적이고 마케팅적인 제목이 되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책 내용에도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생각의 외주화라는 것을 왜 경계해야 하고, 이 경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성 책에 가깝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부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이제 사람이 되게 무력해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비재에 있는 마케팅 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사실 어,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요. 2013년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되게 세련되고 되게 과학적인 방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음, 약간의 감과 그런 콘텐츠 위주의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마케팅을 했었고, 근데 이제, 어, 게임 회사에 오면서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게임 회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게임 회사가 다 뭔가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게임 회사라는 곳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메이플 스토리나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만 하더라도 단순히 그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는 뭐 아이템들의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 경제, 어제 통제 가능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치면은 완전 세세하게 트래킹이 가능한 마케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퍼널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전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적이 가능했었어가지고, 그때 개인적으로, 어, 이런 IT 분야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엄청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무를 바꾸고 싶다고 그때 했고, 다행히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가 되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자유로운 회사여서, 음, 그래? 그럼 너 그 포지션 하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맞춰와.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춰가면은 이제 그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어서, 그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책을 써보셨거나 아니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책을 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목차를 짜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블로그를 계속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쌓여져 있는 텍스트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지? 왜냐면 책이라는 건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잡는데 이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셋들을 이제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밀어넣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이제 어, 좀 목차와 얼개를 잡아주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 나 옛날에 저런 글도 썼었지. 나 옛날에 저런 말도 했었구나. 내 생각도 어떻게 바뀌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맥락에 맞게, 책에 나온 것처럼 뭘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 텍스트 기반의 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제 뭐 업무적인 메일을 주고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슬랙이나 이런 걸 통해, 물론 이제 줌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면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회사 이름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슬랙 같은 채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할 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맞나 말하면 번역기를 많이 쓴다고 쳐도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은 조금 쓰기 어려웠던 것도 지금은 사실 랭귀지 모델들이 너무 잘 적어주고 제 개인적인 속되게 말하면 이제 쿠세 같은 버릇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다 흉내를 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간마랑 이제 LG에 있는 LG 엑사원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서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메일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제가 우선순위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메일을 작성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다행히도 카카오 브레인에 있을 때 이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많이 음, 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라는 것도 되게 명확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아마 인공지능 만들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한 건.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맡기지 않는 일이 있고 안 맡겨야 되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든 걸 맡기려고 하다가 이제 다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업무할 때는 그렇게 딱 좀 단문의 메시지를 텍스팅할 때는 많이 쓰고요. 메일링이나 텍스팅할 때 많이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제일 유명한 건 당연히 그러니까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언어 모델한테 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예언해봐. 미래를 어떻게 해봐.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 다 뻥이죠. 그 음,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퓨처엑스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록이나 이제 이름 맞나요? 맞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트위터였던 이제 X가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진짜 실시간 이제 트위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랭귀지 모델은 사실 과거에 있던 쌓여 있는 랭귀지들을 가지고 이제 짜맞추는 거에 그러니까 퀼링하는 거에 가까워 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거는 아마 유명한 말이어서 알 텐데 너무 긴 글을 쓰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무너집니다.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히려 짧게 짧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짧게 결과물을 얻고 그 다음에 결과물 또 얻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훨씬 더 인공지능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일하기 편한데요. 쭉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음, 좋은 활용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은 대부분 중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실 실제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이제
학회죠. 학회 같은 데서도 아카데믹하게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AI를 뭐로 정의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다들 동의하는 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놀리지 이퀄라이저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지식의 균질화, 평등화, 뭐 이런 민주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은 건축 학과에 진학을 한다든지 건축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건축 관련된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교수님을 찾아가서 뭘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GPT나 뭐 이런 챗봇 같은 랭귀지 모델들한테 물어보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되게 퀄리티 좋은 지식들을 이제 쉽게 쉽게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어떤 게 제일 바뀌었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위 평준을 끌어올리는 음, 개념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교육 방법은 전형적인 이제 줄 세우기 방법이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 제가 다닐 때마다 이제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1% 해가지고 이제 쭉쭉 등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이렇게 완전 피라미드 뭐죠 이렇게 볼록하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만드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주판 때리는 형태의 교육이었는데 사실 지금 해외에서도 점점 중요해지는 게 그래서 결국엔 너 뭐 하고 싶니?가 되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우리 필슨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음, 필슨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기계, 예를 들어서 선풍기면은, 나 시원해지고 싶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선풍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걸 달아가지고 뺑뺑뺑 돌려서 더 재밌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처럼, 어, 그 인공지능들이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지식들 혹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설파는 이제 되게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가 없으면은 사실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고 그 A를 어떻게 하겠다는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방법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필요를 느낀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든 쓰기 좋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그림 잘 그리는 인공지능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도 잘 못 그려요. 왜냐면 뭘 그리게 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럼 해봤자 이제 막 고양이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잘 그려지네 하고 이제 많은 거죠. 챗GP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거는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202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3년도에 이제 카카오에서도 잠깐 인공지능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다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마 검색해보면 잠깐 나올 텐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 인공지능 랭귀지 모델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딱 그 좀 선거가 끝난 지 뭐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을 엄청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본 게 이름 뭐였지? 날씨 막 이런 것들 되게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하기 버거운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욕을 했죠. 못한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 왜냐면은 그때가 막 2023년인지 2022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거가 딱 끝났을 때여서 대통령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했을 때는 이제 정답은 이제 윤석열이었는데 그때는 근데 음, 이제 문재인으로 대답을 하거나 이재명으로 대답을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스크린샷이 찍혀가지고 이제 막 조리돌림을 당했죠. 카카오는 역시 막 그쪽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사실 이제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거를 언급을 한 거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처음에 고민했는데, 시기적인 이유 때문일까 했는데, 사람들이 사실 궁금한 게 없었던 거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그냥 대통령이 누구지? 이런 걸 이제 한번 던져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 교육에서도 요즘에는 근데 그런 교육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도 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물어보게 시키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시키고, 그래서 나 이거 조금 좋아하는데, 나 이런 거 재밌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고요.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교육들이 늘어나고 있다 들었고, 책에도 있지만 훈련하는 법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뭐 출근할 때 출근하는 거를 글로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훈련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출근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반쯤 졸면서도 출근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글로 써보면 완전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호선을 타서 몇 번 개찰구에서 타면 더 빨리 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거기서 어떻게든 몇 시 기차까지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로 환승해서 뭐 어떻게 가가지고 내서 올라가서 뭐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번 출구 나가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태그를 찍고 뭐 몇 층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서 거기 앉는다.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쭉 써보는 거죠.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세 줄로 요약해보고, 뭐, 여기서는 이제 3, 9, 27, 그리고 81, 이제 24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데, 라면에 비유해서 아마 제가 책에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단순한 것들을 글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쪼개는 연습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게 머릿속으로 몇 번 해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 교정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화해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부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벨롭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방금 길었죠? 네, 신창식 님도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글로 써보라는 거죠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써보고 그 밑에 실제로 하위 행동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다못해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주문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식으로 주문하는지 뭐 뭘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고민해 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나는 왜 이 유튜브를 보고 있지? 나는 왜 이 게임을 하고 있지? 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면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한 몇백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몇백 가지가 뭐야? 수백만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역추적을 한다든지 스스로 한번 적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왜 설치했는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게임을 어쩌다 시작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생겼어. 그래서 이 목적의식으로 얼마를 달성하는 게 나의 루틴이 됐어. 뭐 매일매일 1회를 깨는 게 내 하루의 루틴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음, 내가 왜 그랬는지도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최적화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출발할 때쯤에 뭘 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아마 좀 더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아마 사회과학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공정할까요?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제미나이는 공정할까요? 오픈 AI는 과연 편향이 없을까요? 클로드는 편향이 없을까요? 라는 건데, 왜냐면은, 사실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보면은, 진짜 이상한 지식 조금만 넣었다가 또 애가 확 바뀌거든요.
마치 이제 아이 키우는 거랑도 비슷한데, 아이도 이제 막 키우다 보면은 애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다 케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뭔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든지, 오토바이에 폭주를 시작했다든지,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드를 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애들이 해. 그럼 그때 언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죠. 그거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교화나 교정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애가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더 생기겠죠. 뭔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한번 편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되게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지능을 본따서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향성이 생기는 건 되게 당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공지능한테 변론을 시키거나 어떤 걸 편들게 시키거나 어떤 걸 흉내내게 시키면 엄청 잘합니다. 근데 공명정대하게 무언가를 해라는 오히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이론들, 뭐 책에도 몇 개 적어놨는데, 뭐 구글에서 PC하게 만들겠다고 흑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인종이죠. 소수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평등을 위해서 조금 가중치를 높여서 학습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을 그려줘 뭐 이렇게 했는데 흑인 아인슈타인을 그린다든지 이건 사실 역사적 사실하고 달라버린 무언가를 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흑인 아인슈타인이라고 검색하면은 기사가 몇 개 나올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에 대해서 가중치를 일반적으로 낮춰버렸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그려줘 있는데 흑인을 막 그린다든지 진짜 그렇게 됐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걸로 엄청 또 비판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뭐지 만드는 사람도 모릅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시나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만이 생각이 아마 심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까지 들어가면은 왜 특정 국가 사람들을 왜 싫어하세요? 왜 특정 국가 사람들을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확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이유를 갖다 붙이겠죠.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무례해.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뭐가 인종차별이 심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빗대어서 일반화를 또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게 인간이듯이 똑같이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논문들도 보면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밀어 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도 마치 할루시네이션을 고치고 싶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특정 머릿속에 있는 특정한 기억 딱 하나만 골라서 그 하나를 딱 지우고 싶어요라는 비슷한 니즈입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인 거죠. 이터널 션샤인 같은 그런 기술이 없는 이상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래서 AI 판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면 돼요. 실제 판사들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위험하다기보다는 논쟁적 주제거든요. 최근에 뉴스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막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 되게 옹호적인가? 아니면 반대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 사법부들을 다 몰아내고 AI로 다 대체하면 그럼 되는가? 그럼 AI, 이 학습은 또 누가 시킬 것인가? 학습하는 업체의 대표는 정치 성향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로도 또 싸우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이걸로 과학적으로 진짜 어떤 공명정대한 사람이
진짜 아무런 흑심 없는 정말 깨끗한 백지의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면서 교정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시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편향이나 잘못된 논리를 규정하는데 AI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제도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리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챗 UI만 쓰다 보니까 화면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채팅창 엄청 크게 하나 띄워져 있고, 이제 옆에는 사이드바에는 리스트 있고 여기 입력창 프롬프팅 창이 있고 다 똑같은 UI를 쓰다 보니까 UX적으로 낭비도 되게 심각하고 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고민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역으로 어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넣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좀 정론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구글 뭐 지메일 같은 거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덕트를 써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메일이 되게 좋은 예인데 지메일에 지금 거의 다 모든 지메일에는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그렇고 구글 이름 뭐지? 구글 그 슬라이드 덱도 그렇고 구글 덕스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지금 은은하게 점점 넣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눈치 못 채게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좀 요즘엔 유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하나 더 이제 또 인간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인공지능을 편리하게 쓰려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의 좋은 예시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다들 말하는 게 이제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은 비서 뭐 아니면은 사만다 같은 허에 나오는 사만다 같은 뭐 여자친구 뭐 이런 걸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자비스만 하더라도 그 토니 스타크가 하고 있는 모든 거를 항상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시야를 공유하고 내 행동도 다 추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프라이빗한 거를 내가 놓을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봐야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 내가 오늘 뭘 검색해 봤는지, 오늘 내가 어떤 걸 다운받았는지, 어떤 걸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글, 메타 혹은 뭐 한국에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한테 주어도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래도 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사실 지금도 되게 AI를 막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메타에서 레이벤에서 만든 이번에 그 글래스도 그렇고 뭐 애플에서 나온 이제 비전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시야나 이런 걸 다 공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건 좀 싫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처음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인터넷 윤리나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인간들이 되게 한번 논쟁을 한번 하고 결론이 한번 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북토크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책으로 뭐 사회의 경종을 울리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걱정을 한번,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 나 너무 지금 뭔가 주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최근에 그런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자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게 요즘에 저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할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행동인가? 그리고 그걸 사유하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사유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라는 네, 말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